안녕하세요.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생태학 공부에서 사실은 생태학 공부의 큰 흐름은 마무리가 되신 셈이세요. 자, 우리 생태학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개체들이 모여서 만드는 개체군 집단이라거나 또는 이 개체군들끼리 상호작용이라든지 이 개체군들이 모여서 만드는 군집 정도. 자, 이 정도가 이제 생태계에서 다루게 되는 주요한 내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지금까지는 사실은 생물적인 관점, 특히 동물 쪽의 관점을 두고 봤다라고 한다면 이번 55장에서는 이 군집 내부에서 여러 생물들이 관계를 이루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 움직이는 물질이라거나 또는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자, 생물은요, 에너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군집 내부에서 생물들끼리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라고 했을 때 물질의 양이라거나 에너지의 양도 덩달아 함께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관계를 55장에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55장의 첫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얘가 여우입니다. 여우, 그렇죠? 여우가 사실은 북극에도 발견되고 사막에도 발견되고 대부분 이제 발견되는 부분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생물 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여우 같은 경우에는 북극여우입니다. 북극여우라서 조금 덩치도 큰 편이고요. 여우치고는 큰 편이고 좀 말단부도 조금 뾰족하지 않은 사막여우하고 비교해보시면 조금 뭉퉁하게 생긴 애예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의 위쪽에 좀 새가 보이죠. 그렇죠? 자, 요 두 사진이 첫 사진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학생들이 생태계 내부에서 물질이 이동을 하고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 이것들이 생태계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 그 예시 상황으로 나타나 있는 그림 때문에 아까 첫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자, 아까 그 첫 그림은 사실은 뭐냐면 이 북극여우라고 하는 애가 털이 되게 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옷을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 어머님들 좋아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 북극여우 털이 비싸졌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북극여우라고 하는 게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운 지역에 사는 여우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발견되는 지역 자체가 시베리아 지역이라거나 내지는 북아메리카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생태계상으로 얘기를 할 때는 툰드라 지형에서 주로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이 지역들 공통적으로 지구상에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북극여우 자체도 개체수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원리하고 맞물려서 북극여우 털을 가지고 옷 만들면 되게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개체수가 얼마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좀 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어차피 사막에도 여우는 있고 초원에도 여우는 있고 여우 종류가 어찌됐건 종은 똑같은 거니까 북극에 살고 있는 여우를 초원으로 옮겨 놓으면 사실은 살기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좀 추운 지역이고 비도 별로 안 오는 지역이니까 살기 좋은 지역으로 저거 옮겨놓으면 쟤들의 개체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 털 많이 구할 수 있고 우리 그럼 돈 벌 수 있어. 자,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북극여우를 초원 지역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돈 벌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 상황이 이상해진단 말이죠. 자, 이 초원으로 옮겼더니 문제가 이 북극여우는 아까 앞에서 보인 사진에서 요 새가 물대새인데 이 물대새를 주로 식량으로 삼는 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극여우를 초원으로 옮겼더니 이 북극여우가 물대새를 죽여요. 물대새를 잡아먹어요. 자, 물대새를 잡아먹어서 물대새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뭐 문제가 되나요? 자, 근데 이 물대새가 줄어드는 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물대새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초원 지역 같은 경우에 물대새의 분비물이요. 제가 있어 보이게 말씀을 드리려고 새똥, 그쵸? 자, 요게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토양 영양 공급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물대새가 줄어요. 그럼 분비물이 줄어요? 그러면 토양에 대한 영양 공급원이 줄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초원이라고 하면 우리 생태할 때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초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종다양성이 높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보통 초원 지역이 중위도 지역에 발달을 하게 되는데 중위도 지역은 강수도 적당하고 온도도 적당하고 빛도 적당해서 상당한 종풍부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종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죽어나간 사체가 많다는 얘기니까 토양의 영양분도 많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자, 따라서 토양의 영양소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종다양성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극여우가 넘어와서 물대새를 잡아 없애요. 그럼 물대새가 만들어주는 토양 영양분이 없어요. 그럼 이제 토양이 점점점 척박해지는 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추운 지역,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나라가 생태학 연구하기가 좋은 이유가 한라산 같은 경우에 그 지상부터 출발해가지고 꼭대기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올라가는 동안에 모든 생태계를 다 볼 수가 있으세요. 이게 땅 지역 같은 경우는 초원 지역이랑 가깝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대 숲을 나오고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그 한랭한 지역의 숲이 나오게 되면서 수직 분포가 약간 다양한 생태계를 품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한라산 같은 경우에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침엽수가 많아집니다. 아래쪽은 막 열대 지역에서 보이는 넓은 화렵수가 보이는데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침엽수가 보이는 이유가 침엽수가 저온의 건조한 환경에 척박한 토양에서 사는데 유리한 생물입니다. 자, 이 초원 지역 원래 온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 숲풀의 군집 조성은 화렵수가 분포가 되어 있었을 텐데 이 화렵수는 토양의 영양이 풍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니까 점점점 화렵수가 죽어나가고 줄어요. 대신에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침엽수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럼 침엽수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침엽수가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니까 침엽수 환경에서 생존하는 미세 곤충이라거나 미생물들의 생존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더니 북극여우 하나 옮겼을 뿐인데 이 영역의 생태계 조성이 침엽수, 이거 원래 초원 지역에 나오면 안 되는 거, 이거 원래 툰드라에 있는 거고 이 침엽수림에 사는 미세곤충, 미생물 전부 다 툰드라 지역에서 발견되는 생물종들입니다. 자, 근데 얘네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자, 이 얘기는 분명히 초원이었던 건데 요게 툰드라인 것처럼 돼버렸구나. 나는 생물 하나 옮겼을 뿐인 건데 이렇게 돼버렸구나. 결국 그래가지고 이 여우 다시 제거합니다. 왜냐면 초원은 망가질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미세 환경 하나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게 연쇄적인 작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영향은 일파만파 엄청 커지게 돼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조절을 한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 돌아서 약 쓰면 되지. 근데 그 약을 써가지고 뭐 하나를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요인만 제거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따라서 생태계에 대한 인위적인 작용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점을 55장을 공부하시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생태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에너지적인 관계를 보실 텐데 일단은 그 전에요. 생태계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 그거 알아요. 뭐 식물들 있고 식물 먹는 초초동물 있고 세수동물 육종물 있고 이런 식으로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생태계를 고려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생물적 요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기억하실 거. 이 생물적 요소 외에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면 생물이 아닌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빛 또는 토양, 온도, 강수 또는 영양물질 마찬가지고 영양분, 하다못해 바람, 공기. 자, 이렇게 생물이 생존하는 데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비생물적 요소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제가 지금 요소만 짚어드린 건데 요 두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까지가 전부 다 생태계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생태계에 대해 공부할 거야 라고 하면 생물적 요소, 비생물적 요소 하고 그것들이 주고받는 관계까지 공부를 하셔야 생태계에 대한 공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볼 때도 비생물적 요소하고 생물적 요소 사이의 관계를 계속 보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생태계에서 상호작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물질. 그래서 생태계 내부에서 화학물질 이동할 거고 에너지도 같이 이동할 테니까 우리 이 단원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사항을 주로 보실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그냥 여러분 주변에서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생태계 사진들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 에너지나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학생들이 이제 과학 분야가 4개로 나눠진 건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물리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자, 물리하는 학생들이 생물 진짜 싫어합니다. 자, 외울 거 많다고 싫어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물리에서 연력학을 배우게 되면 나오는 중요한 에너지 관련 법칙이 총 3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물리를 공부한 학생들은 물리에서만 배운다고 착각을 하시고 화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화학에서만 배운다고 착각을 하세요. 본인 과목에서 배우니까. 자, 근데 이 연력학 법칙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물리 법칙이 연력학 법칙을 의미를 하는데 이 연력학 법칙은 사실은 과학 분야 전반이요. 그리고 과학 분야 전반을 뒤덮고 있다는 얘기는 이 자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물학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연 상태를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생물학에서도 이 연력학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물리, 화학, 생물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물리하는 친구들은 물리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 화학은 또 다르게 할 건데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각각의 법칙들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자, 사실은 세 가지 항목인데 세 번째 항목은 사실은 아직까지 조금 개념이 같아부터 말이 많은 항목이라서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연력학 법칙 중에 제1법칙 많이 알려져 있는 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법칙입니다. 뭐 내용 자체는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의 양은 달라지지 않는다. 물리 쪽에서는 이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양은 안 바뀌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학에서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제 화학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오로지 딱 두 개예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반응이 있는 시스템하고 그 주변 전부다. 자, 그래서 여기 화학에서 얘기할 때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면 어차피 에너지가 들락거려 봤자 시스템이 내놓으면 주위가 받고 주위가 내놓으면 시스템 받고 요 둘 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주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안 바뀌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에너지라고 하면 지구 생태계에서 에너지원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요. 이게 지구에 있는 생태계의 모든 에너지의 기원입니다. 자, 태양이야 라고 하는 거는 지구과학에서 얘기를 할 때 항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별이라고 하는 거. 항성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폭발에 의해서, 내부 폭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어떤 천체를 항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태양에서 만들어낸 에너지인 거예요. 지구는 행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전부 다 어디에서 온 거냐면 태양 에너지로부터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태양은 과학에서 얘기하는 전체 그 에너지 환경에서 태양 에너지는 우리 생물학에서 다루는 우주에서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전체 세계라고 하는 건 지구 생태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걸 받는 것부터가 우리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와서 이 생태계 내에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주게 되면 그게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게 되는 거잖아요. 요 양이 안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화학 에너지로 광합성을 통해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광합성으로 저장되는 에너지의 양이야 라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재밌는 건 태양으로부터 지구 쪽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들어오는 에너지 중에서 상당량이 대기 중에서 반사돼가지고 그냥 우주로 나가버려요. 자, 그리고 우주로 반사되어 나가는 양 외에 이 생물체 환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유기물로 저장하는 에너지라고 하면 식물이 광합성으로 저장하는 에너지를 의미할 텐데 식물도 마찬가지로 그때 화학 에너지로 바꾼 양의 일부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식물도 마찬가지로 체온이 있다는 말씀 제가 누누이 드렸고요.